안녕하십니까, 민큐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금리예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시켰다, 아니면 금리를 동결시켰다, 경제에 끼칠 영향은?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자주 나오죠. 뭔가 금리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금리는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거나 돈이 필요해서 대출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이자율이죠. 이게 바로 금리예요. 이외에도 금리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휴대폰 구입할 때 통신사와 약정해서 통신요금을 내고 기계값을 할부로 몇 년에 걸쳐 나눠내죠. 그때 우리는 할부 이자를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금리예요. 이처럼 금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리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금리를 논하기 전에 돈의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우선 돈은 어디서 만들까요? 답은 우리 지갑 속에 있습니다. 지폐를 보시면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집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량을 결정하고 기획재정부 산하인 한국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냅니다. 자, 이렇게 최초로 만들어진 돈이 우리에게 바로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중은행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자기들이 찍어낸 돈을 시중은행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아요. 여기서 받는 이자에 대한 이자율을 기준금리라고 해요. 기준금리는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한국은행이 정합니다. 시중은행은 그 빌린 돈으로 기업이나 우리와 같은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자기들이 정한 금리에 따라 이자를 받죠.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는 두 번째 경로는 정부예요. 정부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 돈을 빌리고 대가로 이자를 줍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업에게 가요. 은행과 돈의 경로는 같지만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은행은 이익을 위해 돈을 쓰고 정부는 공공의 목적으로 돈을 씁니다. 정부가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경우는 쉽게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돈을 빌려줄 때의 이자율을 기준금리라고 했죠.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기존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이고 시중은행 금리는 3%로 우리들에게 대출해주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3% 올렸다고 가정하면 그럼 시중은행 금리는 그대로 3%를 유지할까요? 당연히 자기들이 한국은행에 3% 내고 빌렸는데 우리들에게 3% 이자를 받으면 이익을 낼 수 없겠죠.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대출 금리를 최소 3% 이상 올릴 수밖에 없어요. 대출금리 산정 방법이 가상금리에 코스피 금리를 더해 결정하는데 이런 내용은 추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 다루도록 할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낮아진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겁니다. 한국은행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겠죠. 과자가 2,000원이었는데 갑자기 5,000원에 팔면 사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점점 돈은 휴지 조각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다르게 말하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이자를 받게 된다면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있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금리를 인상시켜서 우리가 은행의 예금을 통해 이자를 더 받게 만듭니다. 따라서 시중에 있던 돈이 은행으로 몰리게 되고 그만큼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이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에 따라 우리가 돈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정부와 한국은행과의 관계가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야, 한은아, 우리 지금 도로도 개설해야 하고 북한이랑 또 난리잖아. 국방비도 필요하고 지금 공무원 늘린다는데 걔네들 밥값도 더 줘야 하고 저소득층 생활비도 지원해야 하고 돈 쓸 데가 너무 많아. 금리 좀 낮춰서 돈 좀 더 우리한테 빌려줄 수 있게 만들어줘. 야, 미쳤니? 지금 물가가 완전 난리야. 금리 올려야 될 폰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꼈어?
이처럼 정부와 한국은행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상충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할까요? 바로 경기 침체 또는 경기 과열 때입니다.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득이 줄겠죠. 소득이 줄면 소비할 여력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줄어들면 전보다 돈을 더 안 쓰게 될 거예요. 돈을 안 쓰면 그만큼 물건을 사지 않게 되니까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고 기업들은 직원 수를 감축시키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문을 닫게 되겠죠. 해고된 직원은 또 소득이 없어지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될 것이고 개인들의 파산도 늘어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나타나서 금리를 낮춰버립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자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상황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일단 대출을 통해서 소비를 하기 시작해요. 소비가 늘어나니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이 전보다 더 많이 팔리게 되고 상황이 좋아질 낌새가 보이니 기업들도 대출을 받아서 확장 사업을 하고 또 직원을 채용하고 채용된 직원은 월급을 받아서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를 하게 되고 이렇게 경기의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기 과열일 때는 어떨까요?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겠죠. 사람들은 고액의 대출까지 받아 주식과 부동산을 더 많이 사려고 할 것이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채용도 많이 하려 할 거예요. 빚을 낸 개인과 기업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 물가가 상승하겠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가치가 떨어져 소비를 안 하게 되겠죠. 이것은 다시 기업에 타격을 주고 개인에게 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때 다시 한국은행이 나서서 금리를 인상시키게 돼요. 기업은 높은 금리 때문에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할 것이고 남아있는 재고를 소진해 나가겠죠. 개인들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소비하는 것보단 저축을 하게끔 유도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게 만들죠. 하지만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져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기업과 개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과 인하에 따른 결과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는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금리는 우리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조절하고 있으며 조절 기준은 물가 안정에 있고 경기 침체 시 금리 인하를 통한 소비 증대로 경기 활성화를 꾀하며 경기 과열 시에는 금리를 인상해 저축 및 대출 상환을 유도하여 상승된 물가를 안정시킨다 입니다. 이상 민큐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